자, 이제는요,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일.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선거는 6일하고 7일입니다만, 어쨌든 본선거는 11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 각오랄까? 본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간 게 있는데, 오늘은요,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시는 진성준 의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바쁘실 텐데. 예. 진성준 의원님은 지역구가 강서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강서구는 가불병 이렇게 세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데 저는 을입니다. 그렇구나. 그 강서을은 뭐 강서을뿐만 아니라 강서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16년 동안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잘해주겠다. 이걸 지금 사실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강서구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특히 마곡지구의 그 첨단 연구단지가 완성되면서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권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7년 전에 비해서 2016년에 강서구의 1년 예산이 한 6천억 원 정도 됐는데 네. 7년 후인 지금은 1조 2천억으로 1조 2천억 원이요? 2배 늘었습니다. 와. 그만큼 지역에서 세수도 늘어났다는 얘기고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살림의 규모도 그렇게 늘어났고 또 국회의원 선거구도 기존에 둘이었다가 하나가 더 늘어나서 3개로 늘어난 만큼 강서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 그럼 그게 가짜뉴스네. 16년 동안 남은 것도 한 게 없다는.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네. 왜냐면 사람들 잘 모르고 예. 딱 그런 그 글씨만 보면은 진짜 그런가 보해 이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를테면 선동이죠. 정치 네, 선동인데, 네. 그러니까 정작 강서구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우리 강서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 의원님은 많이들 아시지만 또 의원님께서 밀고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진교훈 후보는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네, 한번 각오,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우리 진 후보를 어떻게 좀 PR하실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진교훈 후보가 구청장 후보로 나온 선거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진성준의 선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패배한다면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도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총선을 6개월 앞당겨서 치른다는 심정으로 뛰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저뿐만 아니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서평의 한정혜 의원이나 강서갑의 강선우 의원 이런 분들 다 그렇게 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평가해주고 계십니다만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의 전초전이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로 나타나는 표심이 서울과 수도권의 민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강서구 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거두려고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건 뭐 국민의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누워서 딱 3표 모자릅니다. 근데 사실 분위기는 되게 좋다고 제가 듣긴 들었었거든요. 판세를 지금 어떻게 점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나 뵙는 우리 주민들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뭐 폭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예. 정말 엉터리고 뭐 무도하고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거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계기가 뭐가 있을까? 마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의 유일 선거로 있는 만큼 총선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라고 네. 다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주민들마다 꼭 손을 잡고 이번에 꼭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당부들을 하세요. 그래요? 근데 정작 당신들께서 표를 찍어줘야
뭐 승부가 갈리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저희들 손을 붙잡고 꼭 이겨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걸 보면 우리 강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정이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서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지난번에 뽑아준 구청장이 죄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다시 구청장을 뽑기로 했는데 이 상황을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의사소통 한 라인을 뭐 개설해서 얘기를 잘하더니만 갑자기 사면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가 한다고. 네. 이거 되게 웃기고 아이러니하고 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도대체 우리를 뭘로 생각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정말 몰상식한 얘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을 공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을 해서는 안 되는 선거 아닙니까? 원래는 안 하려고 또 생각도 했었잖아요. 그러기도 했고 예, 예. 그들 당헌 당규에도 그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귀책 사유의 당사자 장본인을 또 공천했단 말이죠. 그것을 진교훈 후보가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경기에 다시 뛰고 있다. 예. 뭐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하면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해해야 하는가? 그래서 도무지 우리 강서 구민들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고 이게 무도한 처사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네. 더구나 무슨 대통령 선거나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렇죠. 선거 공영제에 네, 따라서. 그런데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그 지역의 구민들이 책임을 져요. 선거 비용을. 그게 정확하게 39억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억 얘기 나오는 건데. 예. 강서 구민들이 당신들 세금을 들여가지고 김태우 보궐선거를 일으킨 장본인의 선거를 치러주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후보나 여당의 논리가 맞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폭파돼야 됩니다. 대법원이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1심, 2심, 3심이 다 인정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당신 무죄야라고 해줬어야 되는 건데 네. 대법원이 판사들이 멍청하게 다 유죄를 때리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게 그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김명수 말이 안 되죠. 법원이 엉터리 판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 뭐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그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정면으로 정말로 우스꽝스럽게 만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아 이번 건은 진짜 제가 봐도 조금 심했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 아니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뭐 으쌰으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그날 찍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근데 원래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궐선거는 사람들이 투표 잘 안 하는데. 네.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예년에 이런 보궐선거, 특히 정치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는 사실은 높은 관심 속에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25% 내외의 투표율을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대 반, 뭐 예측 반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서 구민들이 이 투표를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다려온 선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년의 보궐선거보다는 훨씬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네. 전망하고 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 투표가 좀 본 투표보다는 시간도 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죠. 토요일 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가서 본인의 권리를 좀 행사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여당은 지역 발전론을 내면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김태우 씨는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 개설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가까우니 이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아 놓아야지 이 강서구가 발전한다. 뭐 이런 취지겠죠. 뭐 그러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진기원 후보는 경찰로 잔뼈가 굵은 분인데 네. 경찰 행정하고 이 주민복지 행정하고 이런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김태우 후보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딱 직접 연결도 하면서 모든 종류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다 해올 수 있다는 장점을 내걸고 있는데 진기원 후보는 내가 경찰이니까 치안 잘해줄게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 우선 뭐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실제로 저도 청와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셨죠. 네. 세상에 어떤 국민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합니까? 뭐 그런 법은 없고요. 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하는 분인데 강서구만 붙잡고 핫라인 개설을 해가지고 지원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240여 개 지자체는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럼 그것도 얘기.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죠. 가짜 주장이에요? 예. 그런 거고 우리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좀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경찰 행정이 이 강서구청과 직결되는 바가 있는가 싶었는데 진교훈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 행정은 종합 행정에 가깝더라고요. 특히 검찰과 비교하면 네. 우리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검찰은 말 그대로 뭐 경찰에서 수사된 것이나 검찰의 수사에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를테면 네. 수사 행정이 전부죠. 그런데 경찰은 그 이전에 범죄 예방, 치안, 교통, 생활 안전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강서구청과 비교해 보면 종합행정에 가까운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행정의 폭이 넓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최근에 뭐 각종 재난 안전뿐만 아니라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만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치안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만일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만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행정을 맡았다면 그런 사건이 발생했겠는가. 그렇게 보면 적어도 진교훈 구청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태원 참사 같은 또는 오송 참사 같은 사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기원 후보가 경찰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은 한번 검증해봐라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쪽 동네 여론조사 결론도 그렇고 동향도 그렇고 또 당위론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진기원 후보가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 격차를 벌리면서 아주 압도적으로 더 앞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진기원 후보 측이 상가에 명함을 붙이고 돌아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진기원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한 명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의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었다.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사무소, 거리, 식당 등에 살포, 비치, 호텔 투입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진기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뭐 명함을 상가에 이렇게 뭐 뿌렸다고 하는데 그게 뭐 몇 장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명함을 뭐 상가에 이렇게 조금 두었다고 해서 뭐 구청장직을 상실할 정도의 뭐 형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뭐 벌금형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현직을 상실할 정도의 범죄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뭐 이를테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든지 또는 뭐 후보자를 상대를 매수하려고 했다든지, 뭐 금품을 살포했다든지 뭐 이런 중대 범죄의 경우에나
상실형에 처해지는 것이지 명함 몇 장 뿌렸다고 무슨 청장직을 상실하는 그거는 김태우 후보가 자신이 그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청장직을 상실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본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원에서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그렇죠. 범죄자다 해가지고 청장직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공익 제보자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든요. 당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게 좀 흠집을 내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사실관계 여부를 저희 캠프 차원에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254조 2항 그리고 255조 2항 관련된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인데 실제 이게 이제 부인이 하는 거하고 또 제3자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네. 실제 그 행위 태양이 어떠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건데 어제 입장을 내시긴 내셨더라고요. 진교훈 후보 캠프에서.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태우 후보 측에서 이게 무슨 그 구청장직 상실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보궐선거에 보궐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리상 그렇지 않다라고 좀 분명하게 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진교훈 후보 캠프에서 나온 얘기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해서는 공선법상 후보자의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뭐 어떤 종류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혹은 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렇게 아주 정말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 아닌 이상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좀 사실이 아니다. 네, 과도한 주장이죠. 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후보 구청장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법원에 의해 가지고 제동이 걸려서 그 직을 상실했었는데 구청장 시절 평가가 어땠는지 또 실제 이 동네에서 안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1,000만 원짜리 전세권이라는 게 있는지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뭔가 깨림직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있거든요. 먼저 저희들이 듣는 바로 구정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를테면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없으시죠, 분이에요. 네, 그렇죠. 수사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사도 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수사가 아니라 정보를 주로 수집했던 그렇죠, 정보죠. 사람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구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가지고 지난 10개월 동안 강서구정이 엉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소문은 공무원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네. 당신 왜 민주당 색깔인 파란 점퍼를 입고 있냐 해가지고 좌천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무슨 구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 소문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사실인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듣는 얘기로는 구정이 엉망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말씀입니다.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분의 주거지가 불투명해요. 성동구 성수동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또 성남시 분당에도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작 구청장 재직 시절에 재산 신고한 것에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무슨 원룸인지 이런 것이 신고돼 있단 말씀이죠.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 월세라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인데 이거를 그 신청서인가 뭐 거기 자료에는 1,000만 원 전세권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전세권이라고 또 써놨어요. 뭐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면은 그 원룸에 그 김태우 후보의 가족들 모두가 살았는가? 그게 아니고 아니겠죠. 본인의 그냥 일시적인 숙소 내지는 선거용 주소지 확보를 위한 위장 무슨 전세가 아니겠나? 네네.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해라. 네. 어찌 집을 두 채씩이나 갖고 있는 분이 강서구에서는 원룸짜리 월세를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사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는 정말 거기 놔두고 사실은 여기서 안 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그러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얘기는 싹 다 빼버리고 지금 무슨 화곡동에 허름한 빌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소유의 두 채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전세를 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하나는 한 채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건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빈집으로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서구에서 빌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빈집으로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 정말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 점을 투명하게 밝혀라 라고 하는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뭐 착오에 의해서 뭐 그랬다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강서구가 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항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네, 이 그 공항 문제가 크죠. 공항시설법 34조에 의해서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고시에 표시된 어떤 높이보다 더 높은 걸 못 짓게 되어 있고 그 밖에 장애물 설치 같은 것들을 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보관이 있으실까요? 네. 강서구 면적의 95%가 고도 제한으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고층 개발 같은 것들이 안 되어서 강서구 도시 전체가 노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저희 강서구에서는 주민들이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우리나라 고도 제한 규정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아이카오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항공기구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국제 항공기구에도 계속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침내 국제 항공기구가 TF를 만들어서 2년간 연구한 끝에 새로운 고도 제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초안이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아이카오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가가 195개 나라인데 이 나라들로부터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의견 수렴을 해서 새로운 국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이고 그렇게 국제 규정이 마련되면 회원 국가들은 3년간 준비를 해서 네. 2028년부터는 새로운 고도 제한 규정을 적용 실시한다라고 하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구민들의 오랜 수건이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강남처럼 막 수십 층 빌딩이 막 올라서고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동안의 고도 제한으로 부당하게 재산권 행사나 또 주거 환경 개선에 제약을 받았던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런 길이 열린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같아요. 이 강서구가 특히 화곡동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세 사기 문제가 빌라 전세 사기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고층을 못 지으니까 저층으로 계속해서 이 공공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빌라이겠죠. 네. 그러니까 저층 빌라가 많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 사기의 피해가 많이 더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그런 제한들이 많이 풀릴 것이고 지금 남부 순환도로를 또 지화하신다고 얘기를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남부 순환도로 전 구간은 아니고요. 네. 적어도 좀 공항을 지나는 구간만큼은 지하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뭐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2021년 12월 달에 김포공항을 혁신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서 고시했습니다. 네. 이제 김포공항이 이런 상태로 둘 게 아니고 싹 다 혁신해서 미래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 UAM의 근거지로 만들고 거기를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하는 큰 계획을 내놨거든요. 네. 이렇게 김포공항이 혁신되게 되면 이 김포공항 혁신의 성과가 강서구로 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건너 다닐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공항 주변에 울타리까지 쳐졌는데 지금 그 울타리는 없어졌거든요. 경계가 없어지는군요. 주민 친화형 공항, 산업형 공항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자면 공항과 강서구를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 요 공항 구간만큼은 지하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공약을 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지하화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다 그런 계산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거 총선의 전초전 얘기도 하고 양 당이 사활을 걸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본투표하면 끝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우리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에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투표는 참고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습니다. 예. 강서구 내 주민센터에서 어디든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이 무책임하고 무도한 폭정에 경고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뻔뻔하게 다시 공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장본인이 출마한 데 따른 그러니까요. 장본인을 심판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삼중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강서 구민들께서 투표에 임하셔서 네.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그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강서구청장은 강서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일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3년간 경찰에 봉직하면서 안전, 치안 분야의 행정 전문가인 진교훈 후보가 강서구의 살림을 맡을 적임자다. 그래서 지난 10개월간 강서구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새로운 행정 전문가가 강서구정을 맡아서 우리 구민들의 살림살이, 무엇보다 더 안전과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진교훈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진성준 의원은 아주 그냥 몽동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읍소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 어느 당 사람이 됐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실제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이냐 그 사람이. 그래서 정말로 구청장으로서의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사심을 갖지 않느냐,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이게 더 사실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 중에서는 진교훈 후보가 더 그런 기준에 적절하고 잘 맞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신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강철이 빠릅니다. 김종대 전 의원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장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김행 후보자하고 유인촌 후보자 어제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글쎄 뭐 이렇게 보니까 국회 내 가지고는 아주 뭐 비교적 신원식 그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는 겉은 순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고압적이고 네. 이미 뭐 청문회 요식행위로 치부하겠다는 그 의도가 역력히 드러났죠. 되게 불성실했는데요. 아니 우선 뭐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것만 봐도 그리고 저기 특히 김행 후보자가 제일 눈길을 끌었는데 네. 이 경우에 보면은 자신이 그 무슨 기업관을 가지고 그 저 회사? 언론사를 운영해 왔는지 저도 언론사 10년 하는 동안 완전히 맞아. 골병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걸 다 쏟아봤어요. 시간, 건강, 돈 다 그랬는데 아주 뭐 그냥 그 저기 처음에 부실한 회사라 그러면서도 알뜰하게 빼먹었더라고. 네. 언론을 하는 입장에선 그게 제일 속상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언론인 출신이잖아, 원래.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언론을 통한 어떤 기자 사회적 출신이죠. 기여라는 공적 의식이 있었는가? 이 점에서 저는 참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나가고 한다 할 때는 가시밭길을 가는 어떤 거 자기 희생에 각오 없이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이게. 근데 무슨 뭐 보니까 그 어떤 그 성적인 차별을 그 조장하는 어떤 기사라든가 또 해외 나갔을 때도 그 뭐 체류비 빼먹는 거라든가 네. 이렇게 알뜰하게 빼먹는 게 기존 언론의 어떤 그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이런 언론 사업을 해버리니까 참 그거 참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있을까? 아니 그리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좀 또 제가 좀 놀랬던 것은 그 김행 후보자한테 용해인 의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고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노립니까? 사퇴하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정부의 그 고위공직자로 진출하는 정무직 공직자들 보면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재테크들의 아주 귀재들이야? 아니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요. 아니 그것도 귀재도 좋은데 갑자기 막 늘어나는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160 몇 억 막 이런 재산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분명히 청와대 대변인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한 10몇 억? 네. 요 정도였거든요. 뭐 5배, 6배 올리는 게 이게 벌써 한두 번 번 일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강남의 졸부회가 집단 DNA가 돼버렸다. 강남 졸부. 다들 뭐 보면은 그 부동산 매매로 차액. 그거 아니면은 어디 투자. 네. 이런 어떤 재테크. 다 이런 걸 하나씩 걸고 있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참 저도 아주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데 뭐 꼭 부러워한다기보담도 그런데 어쩌면 다들 이렇게 비슷비슷한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 돈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벌게 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물론 그 회사의 그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평가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좀 이상하고 솔직히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은 이겁니다. 어제 용해인 의원도 화가 많이 났는데 싫어요 207번 외쳤으나 제자에게 몹쓸 짓한 60대 교수. 근데 이게 제목인 거야 기사에. 네. 이 위키트리에. 그다음에 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이것도 그 따옴표 친 제목입니다. 그리고 XX 빠는 거 아니야. 여자 동기를 집단 성희롱한 남자 생도들. 이것도 역시 그 기사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예. 바로 이 김행 후보자가 이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기사예요.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이 기사를 거론을 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시켜 놓고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행 후보자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은 보통 언론을 질타할 때 쓰는 말인데 본인이 이게 현실이라는 건 당연하다는 뜻으로 답변을 했다면 이거 뭐 아주 경악할 만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어뷰징을 끌만한 자극적이고 정말로 부끄러운 종류의 기사들만 쭉쭉쭉 뽑아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유도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이 회사가 보였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후보자는 부끄러워하거나 좀 더 기사다운 가치가 있는 기사 쓰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언론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언론 하는 사람 심지어 유튜브도 그러는데 네. 이게 이 언론 플랫폼 하나가 돈과 권력과 명예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불나방처럼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출신으로서는 자기가 누려온 어떤 품격과 명예심이 있는 건데 그럼요. 이렇게 이제 새로 뭔가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심지어 돈까지 다 한 손에 다 주겠다는 이런 언론관이 엿보이는 거거든. 바로 이 대목에서요. 네. 예. 그러니까 언론을 왜 하는가 우리가. 저는 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소통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집이 없어서 그런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런 식의 언론관을 가지고 임했는가. 그것도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그리고 어제 글쎄 청문회장을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저기 강서구청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작정을 했나 봐. 지금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 선거는 지금 뭐 민주당에 유리해 보입니다만은 더 결정타는 이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얘기 나오니까 유인천 장관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거짓말하는 거 어저께 나온 얘기인데 거짓말 아닙니까? 이명박 거짓말이죠.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없었다. 예. 그다음에 욕 안 했다. 나 욕하지 않았다. 그때 예. 욕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니. 예. 그리고 왜 윤 대통령이 나 구속도 안 시키고 기소도 안 됐는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아니 구속도 안 됐다는 건 이재명 대표도 구속도 안 됐는데. 근데들만 아니라고. 그랬는데 저기 뭐 그렇다고 죄 없다는 거 아니다. 이거 네. 한동훈 장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 그러면 같은 얘기지 뭘 그건 뭘 그렇게 따지면은 그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법감정이라든가 이 어떤 자기 도덕의 기준이라는 건 따로 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버티고 보겠다는 거지. 저 말은 뭐 그다지 우리가 이 방송에서 아까운 시간 할애해서 네. 평가할 만한 수준의 말인가.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엉터리여도 대통령 임명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기정사실이죠. 뭐 이제 뭐 신원식 장관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 두 명에 대해서도 이제 청문회를 거쳤으니까 이제는 최단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할 겁니다. 아휴, 그러면 도대체가 국민하고 소통한다더니 국민들 말을 한 개도 안 듣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도 없고 뭡니까 이게.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지금 윤 대통령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네. 우리가 보기에 왜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 무시하고 소통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사람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 네. 그때부터 엄청나게 선생이 잘못 가르쳤어. 시험 범위도 잘못 가르쳐줬어. 참고서도 이상해. 학원은 그 사기꾼이야. 뭐가 이유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어떤 그 유아적 투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생이 그럼 다음 시험 잘 보겠어요? 대부분 저기 야 내가 뭘 놓쳤냐? 분명히 나 시험에 충실히 대비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가? 이런 학생이 대부분 저기 그 다음 시험은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는 그게 없어요. 지금 막바지에 몰린 거예요. 축구로 얘기하면은 네. 일렬하고 뒷렬의 그 폭이 좁아서 짜임새 있게 그라운드를 운영하고 공간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전력을 최전방에다 투입해 놨다고 네. 수비를 포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뚫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바지에 몰리는 듯한 행태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네. 저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시험 성적의 저조함을 선생과 참고서에 이제 돌려가지고 그걸 적개심으로 이렇게 튀기는 네. 이런 어떤 그 행태이기 때문에 저건 가만 놔두면 돼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딱 한 달간 무건 수행하면 지지율 10% 오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야당 탓, 언론 탓, 또 뭐 저기 이런 거 일치 안 하고 그냥 한 마디도 안 하고 저기 어디 그 봉사 활동이나 다니고 그러면서 민생 현장 또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하고 어울리는 거 딱 한 달만 하면은 최소 10% 오르는 정권이에요. 최소. 그래요? 그거 되게 신박한 이론인데.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갖다가 정신의학에서 내 찾아낸 용어인데 네. 병적 다변증이라는 증세가 있어요. 다변증이요? 병적 다변증.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 이 말을 갖다가 이 불평불만을 쉴 수가 없는 거야. 멈추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군요. 그렇죠. 그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걸 갖다 누굴 향한 엄청난 자기 어떤 그 불만, 적개심 이거를 쏟아내야만 해소가 되는데 이걸 병적 다변증이라 그러거든요. 네. 지금 이 정부가 처해 있는 그 멘탈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면복권 시켜 강서구청장 내보내고 뭐 그냥 청문회 나가 계기라 그러고 저기 여차하면 걷어차라 그러고 이 지침이 끝도 없이 내려온 거예요. 용산에서 끝도 없이 내려, 끝도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장관 후보자들이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정치 무기화한 대통령이 뒷배로 있다고 믿고서 까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쭉 나가는데 끊임없이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네. 아마 청문회 디테일까지 용산에서 다 들여다볼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우리 보안 안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168명을 나열하면서 수박당도 감별 명단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녔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제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리우는 네. 의원들의 정도를 비교를 한 겁니다. 뭐 검사 탄핵에 찬성하냐 아니냐, 뭐에 찬성하냐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정책에서 네. 그들이 표현했던 소신이나 이런 발언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반대되는 얘기만 한다. 이 사람은 뭐 이건 반대했다가 저건 찬성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쭉 매기고 네. 그래서 가장 이제 당에 도움이 안 될 사람 내지는 가장 이제 겉과 속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거예요.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지금 사실은 쓰이기도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누구보다 민주당을 많이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네. 여기 특히 2% 나와서 그랬는데. 그렇죠. 자, 저도 추석 연휴 기간에 한 6일 정도 무건 수행을 해보니까 좀 성찰이 생기는데 네. 가장 많이 드는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괴물과 싸우다가 나도 괴물이 돼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좀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싸우면서도 윤석열 이후에 대안책 세계를 상상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고갈되고 싸우면서 나도 괴물이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160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성향 분석표가 있고 뭘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자들이 굉장히 요즘 이제 그 기존 현역 의원하고 박을 세우는 네, 왜 경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예, 이런 어떤 그 양상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비전 또 그걸 갖고 현재에서 총선을 넘어가지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이고 찬란한 미래에 대한 자기 구상이 없이 이런 어떤 내전 상황으로 혹시 가겠다는 거냐? 그러면 혹시라도 윤석열과 싸우다가 네. 우리도 괴물이 돼가는 거 아닌가? 그게 이게 이제 수박대 갭달 프레임으로 당을 다시 한번 이게 리모델링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는 일단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마저 괴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저 괴물은 우리가 청소하고 정상화된 국가로 가고 새로운 어떤 대안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그 권리를 돌려드리는 투쟁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지금 네. 하고 있는 이 노력을. 그런데 어떤 면에서 자가 면역, 그러니까 스스로를 공격하나 네. 이게 이제 심화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면역 체계가 오인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건데 아니 만약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당내에 어떤 단결할 줄 모르고 어떤 스스로 헌신할 줄 모르는 당내에 어떤 많은 비계사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다음 총선에서 다이어트해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하고 근육질에 그렇죠. 어떤 네. 정치 근육이 튼튼한 신인들이 대활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자가 면역의 양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 걱정이 앞서게 알겠습니다. 되죠. 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었고 우리 대표팀 참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우리 팀을 괴뢰라고 했어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제가 이 연휴 동안에 네. 그 평소에 못 보던 한반도 관련 어떤 기사 또 주변 상황이 급격히 지금 변하고 있다는 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자,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참 우리 선수들 예쁘고 정말 실력 네, 있고 네. 멋있고 이런 거. 나는 탁구 복식 시상식에 완전히 뿅 갔어요. 난 짧은 쇼츠 영상에 완전히 넋이 나갔는데
의외로 내가 기성세대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게 왜 웃기냐고 대부분 반문을 하대. 왜요? 거기서 유머의 감성을 못 느껴. 아, 유머 코드가 다르구나. 특히 우리 같은 꼰대들.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정서가 너무 메말랐구나. 이런데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해 내가. 아니 얼마나 즐겁고 이런 걸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야. 네네. 설명을 한참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꼰대들이 메마른 정서에 기겁을 했고, 두 번째 북한이 괴뢰라고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 또 시상식에 뉴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되는데, 이 우리 남한에 대한 적대 혐오, 원초적 증오심이 이제 끌어오르고 있구나. 이게 언젠가 터질 것 같다?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준다. 네. 이런 점인데, 여기에다가 엊그제 나온 기사. 네. 그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인 3,200명을 설문조사했잖아요. 네. 2021년에 만약에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침공을 받으면 도와줘야 되느냐에 63%가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그랬는데 된다. 그게 50%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줄어들었군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이 두 자릿수가 줄어들었고. 왜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소프트 파워, 매력 국가로서의 이 어떤 호감도가 확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얘기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만난 정상들의 일부가 부산 엑스포에서 사우디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고. 맞아요. 그다음에 수출이 반등이라 그러지만은 작년 대비해서도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쭉 일련의 기사들을 봤을 때 아시안 게임에서 미국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가는 이 하나의 지금 주변 판도가 네. 굉장히 대한민국의 폐쇄적으로 우리를 정점을 고립시키는 지나는 방침으로 듯한 가고 느낌이 있어요. 드는 건데요. 네. 주식만 보더라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시가총액 8%가 줄었는데 주변 국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오른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도 엉망진창이에요. 혼자 그래. 혼자. 그러니까 내가 이 최근에 이걸 보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네. 이 어떤 국가의 파워가 네. 왜 이렇게 빨리 망가졌는지. 고갈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니 저는 이거 그냥 방송이니까 뭐 제가 정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돼서 지금 우리 이거 그랬습니다. 찬물 걱정돼서. 먹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상황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저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도 그래요. 이번에서 우리 선수들이 저렇게 민간 외교를 많이 했다면 이런 걸 대중관계 회복에 써야죠. 어떤 계기로 네. 그 외교의 자산으로 써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파워를 가지고 뭐 힘에 의한 평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잖아요. 계속 북한을 그과의 어떤 각이 여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왜 아시안 게임에 반중 기사가 많이 나오냐고.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걱정이에요. 정부는 어떤 노력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아시안 게임이란 게 뭡니까? 민간 외교에 이것처럼 좋은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중 관계의 어떤 모멘텀으로 안 삼는다? 이건 포기하겠다는 얘기. 너무 아까운 기회인데. 아깝죠. 근데 보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이 계속 북한하고 러시아랑 중국을 자극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 이제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대요. 북한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의 날 최전방 25사단 방문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공산 전체주의라는 프레임이 온 어떤 그 모든 언행을 다 그냥 네. 그 규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지배를 당해버리니까 이게 전방 25사단 찾아가서는 초강경 발언,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는 단순히 독립영웅 흉상철거뿐만이 아니라 아예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폐기해버리는. 네. 여기 지금 육사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연휴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군을 하나의 이념의 돌격대로 이렇게 앞세우면서 어떤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어떻게든 적개심을 버리고 역사를 지우는 이런 어떤 그 양상이 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극단주의 프레임에 이미 포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세의 기사도 정신과 비슷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데, 네. 십자군 전쟁을 하는, 종교 네. 전쟁을 하는 그런 그걸 만드는데, 여기에 어떤 극우 통치,
네. 그다음에 안보 지상주의. 이 두 가지로 올해 마지막 국정을 끌고 갈 작정이다. 그러니까 안보 지상주의는 뭐냐? 안보의 가치를 위해서는 모든 걸다 경제적이거나 희생해주자. 사회적인 어떤 그 이익의 일부를 희생할 수도 있다. 이게 안보 국가의 추진이에요. 안보 지상주의. 그다음에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시 국가, 통제 국가의 출현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안보 지상주의고, 두 번째 극우 통치인데 그게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예, 맞아요. 여실히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대 수레바퀴의 축으로 간다. 야, 그게 이제 국군의 날과 육군사관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불안하고 위험한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이 변수를 꼭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네. 여쭤볼 건데 트럼프가 지금 심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원 의장 자기가 뭐 출마하겠다 내지는 내가 미는 사람을 당선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는 것도 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트럼프가 지금 인기가 되게 많대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다음 대통령 된다고 지금 줄 서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지금 일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북한이랑 저쪽이랑 이렇게 막 적대시하는 이런 정책 펴는 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는 그런 바뀌죠. 정책을 트럼프가 또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원래는 이렇게 가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급변침하죠. 다시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등장하는 트럼프는 일기 트럼프 때보다 더 훨씬 셀 텐데. 단단해. 예, 그렇죠. 단단하고 훨씬 더 아주 그 정교한 어떤 계획을 갖고 등장하는데 이번 여름경부터 제가 미국에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신보수주의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 책들.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공통점이 첫째 반엘리트주의. 그러니까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저놈들 다 썩었다. 그런 어떤 그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 이 반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백인들 자기네 그 인종은 일하는 기본으로 깔고. 네. 두 번째가 그 민주주의다, 자유주의다 이런 가치가 아니라 가족, 종교, 공동체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옛날 아주 기본적인 보수적인 그런 기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교도식의 그 미국 근본주의, 고립주의 이쪽으로 새로운 신보수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게 미국판 뉴라이트예요. 지금 거기에 트럼프가 접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2차 대전 초기에 네. 그 미국이 처음에 2차 대전 개입 안 하려고 그건 유럽이나 싸워 이러면서 등을 돌려버렸었잖아요. 네. 이래가지고 아예 전쟁 개입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었다고. 그래서 초기에 참전을 못한 거거든. 그래서 희생이 커진 거잖아요. 나중에 이걸 성찰하고 반성했지만 그때 2차 대전 초기에 미국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이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좀 분위기 이상이잖아요. 아니 자유주의 연대가 깨지고 있어요. 네, 지금 깨지고 분위기가 있어요. 다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이상한 방향으로 막 정말 시대착오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본류인 미국이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연휴 기간에 네. 그 하원 의장 해임은요. 2021년 2월에 그 일군의 폭도들이 미 하원에 난입했던 사건 이후로 가장 중요한 충격입니다. 의회주의와 그 상권 분립, 더 나아가 미국의 민주주의는 고장났다. 이런 어떤 현상으로 그때 21년 2월과 지금입니다. 이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들을 결속시켜서 연대하는 계기로 삼아왔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깨지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이에 러시아는 회복했어요. 그래요? IMF 보고서가 나왔어요. 올해 러시아 성장률 1.3%, 내년 1.5%더 증가하고 러시아 자체 발표는 2.8%.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아. 그러니까요. 아니 서방이 제재해서 망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실패 국가로 만들겠다는 러시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이게 웬 말이야? 너무 충격인데요. 회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은 어떤 정책의 실패,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 자유주의 연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가장 국제 무대에 나가서
앞서서 얘기했던 게 자유의 연대, 그렇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입니다. 네. 그게 어디에 존재하는 거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 대통령 머리에만 있는 것 같아. 존재하는 거냐 이거죠. 아이고, 진짜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하고 뭐 상황에 대해서 좀 해석해드리고 해법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황 자체가 방법이 안 보이는데 이거 좀 차근차근히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추석 연휴 또 지나시고 뵙고 싶었는데 오늘 뵈니까 반가워서 아이,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네. 많이 했는데 또 자세한 얘기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화에 또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는 진짜 수가 뻔히 보이는 그 사람입니다. 최진무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은 진짜 좀 단순해서 네. 수가 진짜 보여요. 화가 나면 화난다고 얼굴에 티가 탁 나고 좋으면 좋다고 딱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아닌 척하고 좀 그렇죠. 그냥 얼굴에 다 표시가 되죠. 얼굴에 표시가 다 나죠. 진심인 예. 남자, 진실한 예. 남자. 예. 그래가지고 좀 미성숙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물론 좀 웃긴 것도 있었어요. 0.01차 초차이로 세레머니 하다가 그 1등을 뺏긴 좀 황당무계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데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진짜 남남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서로 적대시하고 경계도 심하고 사진 촬영도 안 한다고 그러고 우리를 노스코리아라고 부르지 마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이게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미일 공조가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 북한에 대한 압박은 세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 찾아가서 러시아하고 지금 얘기하고 무기도 뭐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북한에서 축구 경기 이제 지난번에 그 여자 축구팀 그걸로 물론 심판의 판정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우리 팀이 네. 이제 지긴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그 중계를 하면서 북한 TV에 뭐라고 우리나라를 적은 줄 아세요? 괴뢰라고 괴뢰군이라고 괴뢰. 했죠. 예. 이 말이 그러니까 물론 저는 북한이 그렇게 적은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당연하죠.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죠. 괴뢰라니 말이 네. 돼요. 지금 그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대화가 아니라 대결의 관계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어떤 그 전쟁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이 일차적으로 북한이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괴뢰라고 쓴 건 정말 잘못됐어요.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반도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고 한반도가 전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긴장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피해를 또 당하는 거예요. 누가 한반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외국 사람이 투자하려고 생각했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한미일 공조만 강화하다 보면 북중러라고 하는 그런 그 공조하고 냉전 시대의 대결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전쟁 위험에 빠지게 되고요. 군사비도 더 많이 지출해야 되고요. 우리 장병들, 우리 젊은이들은 또 혹시나 모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지. 미국 입장에서 우리를 앞세워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을 어떤 극동 지역에 패권을 잡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네. 그걸 왜 모르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놀아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겠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 그 어떤 그 뻔한 수에 넘어가가지고 넘어간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냐는 거지. 이건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도 사실 우리 정부가 너무 북한을 욕하고 맨날 적대시하고 맨날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 좀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뭐 이제 이런 변명을 좀 하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서로 양쪽 다 이러다가 진짜 피 본다. 이러다 서로 망한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북한 조선중앙TV가
괴뢰팀을 4대1로 이겼다. 뭐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매우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게다가 북한 선수들 왜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는 거야? 항의를 또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혼나고 안 혼나고가 결정되는 사람들처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적대 시위를 엄청나게 시작하니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매우 적대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만 신난다. 누구? 일본. 일본이 신난다. 중국도 신나겠죠. 우리가 똘똘 뭉치면 우리 힘이 세지고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끼리 서로 싸워봐요. 그럼 얘네들은 밥이거든 자기네.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기회 노리면서 이불은 아닌 척하면서 그래 니네 계속 그렇게 싸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건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 네. 1일 날 한국과 중국의 남자 축구 8강전이 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겨서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댓글이 좀 이상했어요. 댓글 응원 페이지에 이게 원래 중국하고 한국하고가 이제 1대1 물론 뭐 사람이 더 많으면 걔네들이 많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10배나 더 많이 이 댓글 응원 페이지를 선점해가지고 쫙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 포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이트 운영하는 곳에서 좀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틈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하고 네이버가 현장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었어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면서 응원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네이버는 이게 방식이 달라요. 다음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 로그인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영이가 누르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해야죠. 근데 예. 다음은 로그인을 안 하고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중복으로 계속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서 왜 죄송합니다. 다음에서 왜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났냐. 중국을 응원하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분명히. 그거는. 이게 진짜로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지금 다음과 네이버는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접속하는 걸 차단시켜놨어요. 그래요? 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와서 했을 가능성은 낮아.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나 다른 외국에서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매크로나 이런 걸 동원하게 되면 누르지 않고도 자동으로 눌리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혹시 일본에서 중국인 사람 양 하고 우리를 뭐, 욕한 거 아니에요? 모르지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그런 없어요.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마치 그 박성중 의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총선을 앞두고서 무슨 뭐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너무 나간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댓글이나 이런 걸 올리는 건 아니면 응원 메시지는 클릭만 하면 응원의 숫자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 매크로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클릭을 유도하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숫자가 올라갈 수 있죠. 왜 근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키르기스스탄 뭐 이름 있잖아. 키르기스탄, 네. 이름도 이제 헷갈려.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그 나라하고 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중국뿐만 아니야. 근데 왜 꼭 집어서 중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 좀 웃기는 게 중국과 연관돼 있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키르기스탄도 할 때도 그때도 그 나라가 훨씬 우리보다 많았어요, 응원 숫자가. 키르기스스탄.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이게 조작을 하든 아니면 매크로 활동을 통해서 클릭을 유도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찾아서 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는 중국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진보를 지지하고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너무 비약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경계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거는 네. 운영의 문제이고 매크로나 이런 기계적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걸 막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마치 뭐 진보 보수의 대결인 것처럼 또 중국만이 특별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이버하고 다음에 이 포털 양대 포털에 올라온 그 응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이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가지는 거는 사람들이 뭐 다 있을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일이라고 보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또 막 엄청나게 한 나라를 특정해서 공격하고 그 정부 기조와 맞춰가지고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 아전인수하면 안 되겠다.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너무 정리를 잘해주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웃음을 뜻이에요? 참을 수가 없네. 왜요? 왜 웃겨요? 내가 다 얘기하고 나니까 자기가 아니 정리를 해줬잖아요, 정리를. 알겠습니다. 본인의 얘기가 막 이렇게 풀어져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풀어져 있다니요. 이거 퍼져 보세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말처럼 깔끔하게 했어요? 나 지금
뭐야 1분도 안 되는 아니 10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기가 한 20분의 말을 다 해줬는데 알았어요. 네, 앞으로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 잘하는 그런 앵커로 남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다른 사람 말 잘 듣고 사람이 절로 딱 갈라 그러면 일로 데려오고 이 얘기 안 하려 그러면 탁 이 얘기 하게 해주고 이게 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네, 수다맨 용의하십시오.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궐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제가 여권, 그러니까 이 여론의 흐름을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살펴봤어요. 네. 뭐 리얼미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내지는 비공개 내부 자료 등등을 다 합쳐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나 중심 인물들한테도 정보를 얻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영희 TV에서도 잠깐 한마디 해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보니까 이게 그 강서구청장 후보 관련해서는 김태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시 들어와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냈는데 갑자기 대통령 사면에 의해서 다시 이 판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납득을 못하고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함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유죄해도 대통령이 너 들어와 그러면은 갑자기 죄가 없어지고 막 깨끗한 사람이 되고 투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론 플러스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의문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좀 민주당에 유리한 거 아니냐. 특히 진기훈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를 이길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제 말에 동의하실까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면 해이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늘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요. 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맞아요, 아무리 맞아요. 앞서가도 맞아요. 우리가 한 5% 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풀어지잖아요. 해이해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긴장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 보면. 다만 네. 어느 정도 격차가 나냐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 더블 스코어가 나느냐 아니면 10% 15% 정도 되느냐 이거 차이가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격차가 크게 나잖아요. 그럼 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노영희 네, 변호사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더 커져요. 지금 이게 물론 그래서 구청장, 결집한다? 아니 결집보다 국민의힘의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 못 치르겠다.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경훈 후보가 김태호 후보를 2배 정도로 따라 이겼다. 그러면요, 이건 정말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맞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내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 총선 체제 바꿔라. 김기현 대표는 안 된다. 비대위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사실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선거의 결과가 만약에 정말 큰 차이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기게 되면요. 네. 국민의힘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내분이 일어날 근데 거고. 큰 차를 이기지 않으면 이제 민주당이 좀 힘들어집니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근데 큰 차를 이기는 게 민주당이 유리하죠. 유리하죠. 네, 근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민주당이 큰 차이가 아니라도 이기고 나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는 뭐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명계가 네. 나서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민주당이 패배한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승리를 한 이상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더 탄탄하게 총선에서 개혁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룰 수 있다. 그건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네. 강서구청장 선수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네.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돌려보니까는 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박성중 의원이 여당에 네. 조작 세력이 있다. 포탈에 또 개입하는 것 같다. 강서구 선거도 안심할 수가 없다. 이게 10월 3일 어제 1시 47분에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까 말한 그 중국 얘기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포털에 조작해가지고 민주당에게 또 좋은 그런 표를 만들어주고 밭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만약에 여당이 이긴다 몰라도 여당이 진다면 그거는 뭔가 음모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깎아내리고 이거 뭔가 조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날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흐름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들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불리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국민의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본인들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거기다 심판이 강하게 이제 프레임이 잡히게 된 거고 네. 심판의 바람이 불어서 결국 이런 경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네.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봐라 강서구에 있는 국회의원 세 자리예요 거기 셋 다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항상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에서도요 강서구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앞섰어요.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걸 내세우면서 뭐라 그래? 야 이거 봐 항상 민주당이 여기서 이겼어서 민주당 텃밭이야. 12년 만에 김태우가 강서구청장 한 거야. 그 전에 다 민주당들 후보들이었어. 네. 라고 얘기하면 뭐가 저도 우리 책임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 책임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박성중 의원도 남 탓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포털 사이트 탓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들 책임이 아니야. 그러면 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지. 면피하려고 당연하죠. 책임을 저기다 전가하는 그렇지. 겁니까? 그럼요.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패널로 나가보면요. 다른 이제 일반 방송사들, 이게 유튜브 말고 이런 데 네네. 나가보면 보수 진영에도 다 그렇게 밑자락을 깔더라고, 대부분. 아, 불리하다, 그렇게 우리가. 깔아?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졌을 때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지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만약 지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공천에 개입한 문제, 개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네. 엄청나게 비판할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었어. 강서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민주당 텃밭인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총선은 다를 거야.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예. 자, 좋아요. 그러면은 요 얘기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도부도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예. 선장이 배에서 이렇게 막 배를 버리고 나가듯이 뭔가 지금 그럴 분위기가 좀 보여진다.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둘 다 양쪽 다 이 선거를 잘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본인 단식 정리하고 예, 이제 몸 맞아요. 추스린 다음에 돌아올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판세가 민주당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예.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재명 하세요? 대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를 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어요. 네. 비명계는 그걸 빌미로 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부 사퇴해라, 총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오늘 정도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퇴원하시고 내일쯤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강서구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 강서구에서? 네, 강서구에 네.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진경훈 후보 옆에 앉혀놓고.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차기 대권 후보로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에 찾아오면 많은 지지 세력이 올 거예요. 네. 그리고 결집력도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게 되면 민주당의 세가 좀 더 강하게 그 지역을 좀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적극적으로 강서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2번 이상은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요? 김기현 대표도 가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대표도요. 네. 이번에 지게 되면 흔들려요.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원래 없어요. 지금도 좀 흔들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흔들리는데 더 흔들리는 더 거지. 흔들려. 근데 이제 이게 선택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번 선거에 지게 되면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가 생겨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겠냐는 거야. 네. 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말을 잘 듣거든.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요? 아니 공천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대표가 직인을 찍어줘야 공천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계속 앉혀놓겠지. 그렇죠. 비대위 체제로 가가지고 만약에 당에서 요구해가지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 탈당이라 이러니까 나오게 되면 왜냐면 대통령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거 네.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본인한테.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 그렇죠. 사실은 당하고 분리시키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들을 많이 꽂아야 되고 자기들 그러니까 윤석열 친정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자, 좋아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논점이 된 게 있었습니다. 진교훈 후보, 예.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그 김태우. 김태우 씨, 예.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보궐선거 비용 40억.
이건 애교다. 애교 같은 야, 소리. 여권 봐라. 1,000억 썼다 니네 때문에. 민주당 책임지면 1,000억 책임지면 우리도 40억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김태호 씨 때문에 40억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40억을 들여서 다시 그 자리에 들어와서 네가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하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무슨 소리냐. 니네는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문제 때문에 몇 개를 지금 날려먹어가지고 1,0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메꾸지 않았냐. 니네가 우리한테 그런 말할 주제가 되냐. 이게 국민의힘 얘기였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때 비판 안 했어요? 국민의힘 그때 비판 안 했냐고요?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졌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책임졌잖아.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럼 자기들이 그거 따라합니까? 아니 본인들이 비판하고 본인들이 공격하고 본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비판을 해대가지고 본인들이 이겼어. 네.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따라쟁이? 노희 변호사? 따라쟁이인가? 따라쟁이들이. 아니 내로남불이잖아. 아, 그때는 또 그렇게 내로남불이야? 공격하더니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괜찮아 뭐 그래도 몰라. 옛날에 공격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그렇지. 거야.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때 대체? 공격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걸 또 이용해 먹습니까? 그때 막 후화무치하다 그러고. 자기들이 자기 얼굴에 침 그럴 때는 뺏겨요. 후보를 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그랬죠. 내잖아. 그래놓고 그걸 얘기해서 그때 했으니까 우리도 괜찮아.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무논리지. 아, 무가 먹고 싶네 갑자기 아침부터.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념 대결 논란을 좀 부추겼습니다. 지난 2일 노인의 날 메시지에서도 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산 세력과 자유시장 경제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 왜 자꾸 이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서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공산 세력 얘기를 계속합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한다. 이런 얘기를 8.15 때 하더니만. 에휴. 그러니까 왜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공산 세력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제가 볼 때 네. 자기 지지층 결집이에요. TPO가 안 맞아. 맨날 그 지지층들은 공산 세력에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비판하면 소위 극우 세력들은 결집하거든. 그러니까 그 자꾸 북한이 중국 공격하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왜요? 지지율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그 지지율 낮은 지지에서 지지층마저 빠져나가면 본인은 20%로 무너지게 돼요. 지금 30%잖아. 30%대 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가 괜찮아요? 그게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30%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화를 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30%대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뭐가 괜찮아요? 지지층만 끌고 가잖아 지금. 중도층이라 국민의 지지를 못 얻고 있잖아요. 창피해 죽겠어 지난번에 진짜. 문재인 정부 그 말 끝날 때쯤 40%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슷하잖아요. 그랬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 때까지 거의 60% 70%까지 갔던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70% 80%까지 갔다 네. 있었죠. 지금 30%가 말이 됩니까? 예전에 20%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한 그래도 번. 대통령은 한 번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계속 30%대는 유지하잖아요. 얼마나 자랑이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야. 유지하는 게 얼마나 그걸 어려운 건데.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아, 유지하려고? 그걸 유지하려고. 거기마저 빠져나가면 20%로 또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반공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면 뭉치는 사람들이 근데 있거든요. 아직도 공산주의 얘기하면 먹힙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나도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있나 봐요. 아니 공산주의 나쁜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의 몰락이나 진짜. 공산주의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거는 북한을 딱 보면 알고 있는 그렇죠. 건데 다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마나 공산주의 안 그래도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있나 봐. 우리나라 그래, 사람 나도 중에? 몰라요 있는지. 못 나도 봤어요? 내 주변에 없어요 아, 그런 못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도 참 특이한 나도 못 분이세요. 보고 우리 교수님도 못 봤는데 예. 우리 대통령님 보셨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 노인의 날에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좋아요. 6.25 전쟁 기념일이든 아니면 무슨 현충일이든 그때 얘기하세요. 네.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노인의 날 기념사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8.15 경축. 8.15 경축사에 무슨 얘기해야 돼? 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일제. 일본은 비판 안 하고 공산 전체주의 얘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지금? 8.15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아니에요? 광복절. 우리를 억압으로 통치했던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날이잖아. 그날 한마디도 일본에서 비판 안 하고 공산 전체주의 얘기를 해요? 뭐 이게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좀 하세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분위기 파악 얘기 나오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예. 이번에 추석 때 식사하실 때 뭐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얘기 많이 했습니까? 무슨 얘기했어요? 네? 누구 욕했습니까 주로? 분위기 파악용으로 곤란할 것 같으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질문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로고를 바꾼답니다.
진짜 웃긴 게 국힘이라는 줄임말을 인정 안 했었었는데 그동안에 그리고 되게 기분 나빠했는데 이제는 기억 히읗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 히읗이면은 김기현, 근데 기현, 줄임말로. 김건희, 건희 비슷하네요. 예, 왜 갑자기 이런 걸 바꾼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이해가 이게 안 뭐 잘 멋있지도 뜬금없이. 않던데. 기억 근데 키우시 문제는 무슨 뭐냐면 말이에요? 네.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이것도 역시 누구 돈 벌어주게 하려고 그러는 뭐, 겁니까? 모르겠어요. 로고 같은 거 바꾸면은 그 회사는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럼요, 돈 벌죠. 왜냐면 로고를 바꾸게 되면요 모든 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총선 나가면 이제 옷 입잖아요. 그걸 다 바꿔야 이것도 돼요. 다 바꿔야 되는데 특정 업체에다가 이거 뭐 그걸 주자는 로열티를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민방위 업체 옛날에 민방위 유폭 우리가 노란색이었는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꿨죠. 이상한 초록색 비슷한 네, 걸로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도 돈 엄청 들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거 한 번 하는 때 바뀔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번 하면 이제 그 업체에 계속 맡길 수밖에 맞죠. 없고 그렇죠. 그 디자인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뭔가 주잖아요. 로열티를 주죠. 특히 이 기억 히읗 이런 로고 같은 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쓰면 쓸수록 계속 돈이 들어가는 나오죠. 거예요? 당연히 돈이 나가죠. 그리고 만든 업체 다 돈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총선하면 후보자들마다 다 옷 입잖아요. 지지자들 옷 입고. 그렇죠, 그렇죠. 그 돈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그럼 떼돈 벌겠네. 떼돈 벌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이거 하자. 방송하지 말고. 우리한테 안 해주잖아요. 우리한테 안 해줘. 안 해줘요. 다 커넥션이 아유, 있어야 진짜. 된다고. 우리는 커넥션이 없어서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로고를 바꾼다는 건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럼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 그럼요.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사결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드는 거지. 김기현 대표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히읗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좀 기억 히읗 이런 사람 봤어요? 나 처음 봤는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국힘이니까 뭐 기억 히읗은 맞는데 그러니까 우연히도 어떻게 김건희하고 또 똑같냐고 김기현하고 똑같고 아 신기하네. 신기하잖아요. 이런 일부러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설마 뭐 김기현 내가 보기에 기현은 정말 아닐 것 같고 김기현 대표가 뭐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또 설마 건희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겠지. 뭐 모르겠어요. 국힘 그냥 맞아 떨어진 거겠지.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돈 벌겠구나 누군가. 누군가는 자 누가 그건 될지 그렇고 모르지만. 이렇게 예. 바꿔서 뭔가 특별하게 효과가 있을까? 없어요. 뭔 효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벌써 걸어놨거든요. 뒤에 걸개거림이라고 그래서 그 최고위원회 하면 기억 뒤에 히읗으로? 붙여놓잖아요. 예. 근데 이게 파일럿이래요. 파일럿.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라는 그럼 거예요. 바꿀 수 지금. 있군요. 예. 지금 화면 보면 이렇게 예, 나와요. 저거예요. 경제는 국힘 기억. 할 때 기억 히읗 있잖아요. 저게 이상한데요, 저거? 사람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뒤에 두 명이 예. 뛰어가네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히읗도 지금 제대로 히읗이 아니잖아. 히읗하고 기억하고 똑같이겠네요. 뭐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런 제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저게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이제 뭐 하고 있대요 지금 파일럿으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아이디어를 낸 디자이너를 조금 교체한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힘으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닐까? 마지막으로 의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미디어 관련입니다. 방송법 방송관련법 개정안 네. 이번에 국회 본회의 또 안 올라갔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 노조랑 단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공영방송 이사와 KBS 사장 해임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네. 야, MBC랑 KBS 경영진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차기 시장 공모 KBS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것도 기각이 되고 그래서. 네. 자,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 장악을 차근차근 윤석열 정부 해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도 방통위원회도 2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원래 두 명 5명, 있어요. 정원이 네, 전부 다 5명이거든요. 국민의힘 사람으로. 네, 5명인데 국민의힘 사람 두 사람, 이동관하고 누구 또 한 명 있어요. 그 두 사람.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 두 사람 이상인가? 다. 네. 뭐 모르겠어요.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 2명 있어요. 야당 추천위원 2명, 한 명은 또 임명도 안 하고 있어요. 최민희 네, 안 전 하고 의원은. 있어요. 네. 그리고 2명 아직 국회에서 통과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인데 5명 정원에 2명 이상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상인 방통위원입니다. 네, 저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건 왜냐면 방통위를 그렇게 합의적으로 만든 이유가 야당 의원도 적절히 들어서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사장 말씀하신 거 사장도 해임을 해버리고 그건 대통령이 해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장을 새로 이제 뽑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법 개정안이 이미 5개월 전에 발의가 돼가지고 이걸 김진표 의장이 상정을 안 해요. 상정을. 그러니까요. 그 의장 그분은 참 나는 김대표 의장은 정말 왜 그러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뉴스들에서 미국의 하원 의장이 탄핵당했어요. 하원 의장 해임당했어요. 네, 해임당했어요. 네. 자, 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훌륭해. 저는 민주당이 좀 이 문제도 거론해야 된다고 봐요.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도.
아니 이렇게 직무를 제대로 안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분은 그 종교인 과세도 네. 찬성하지 않아가지고 안 그분이 됐잖아요. 원래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미 법안은 발의가 돼 있는데 이걸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통과를 못 시켰어요. 왜냐면 상임위는 통과를 했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회의만 상정하면 민주당 수사가 훨씬 특별히 하면 많으니까 돼요. 끝나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런 걸로 보여요. 근데 왜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 어느 정도. 그럼 뭐 자기들 방송장 하고 싶으니까 김진표 의장은 뭐냐고 대체. 이분은 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뒷일을 대체?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뒷일?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 왜냐면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가장 키가 뭐냐면 사장 선임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장을 선임하거나 여당이 마음대로 그게 바로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방송관리법이다. 막는 거예요. 근데 개정안이 지금 예. 올라가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의장 문제다. 저는 의장이 그렇게 앞날을 의장이 생각하고 문제다. 있는 것 같다. 네, 이건 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그거는 앞날 생각은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노영희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얘기라고 예, 내가. 알겠습니다. 자, 이 말을 끝으로 한동훈 음. 그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는 제가 정리하면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음. 대동세상님이 최준명 교수님 정진석 의원 실형 내린 박 판사를 맞아. 내사 착수하고 내사 착수하고 있어요. 이 대표님 영장 실질 맞아. 검사하신 유창훈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보수단체가 고소한- 고발한다는데 네, 맞아요. 그 얘기 말이 있었어요.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왜 정의로운 판사님들께 왜 이러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악을 이 대표님을 구속해야만 직권남용이 아닌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러니까 언론 장악하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그러면 다 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검찰이 나서서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시민사회 단체라는 분들도 그래. 이 보수 단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린 판사들은 다 이렇게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법부의 권위는 아니면 사법부가 독립돼 있잖아요. 네.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돼 있어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무도하게 하는 것을 사법부가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해대는 거 이건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독재 시대예요 지금? 좀 그런 느낌이 좀. 느낌. 네, 지금까지 최재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